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테러 협박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겨냥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지만 그때마다 대규모 수색이 불가피해서 사회적인 불안과 또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이슈톡톡에서 왜 이런 범행이 계속되는지, 그리고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 다쳤는데 이건 산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꽤 넓지만 정확히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시간인데요. 그 전에 먼저 기상특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기준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일대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12시 10분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일대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셔야겠습니다. 11시 50분 기준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 일대고요. 12시 10분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일대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프타임 뉴스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좀 떨어지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피가 다시 3,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 생각보다 괜찮았던 미국 물가지표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진 영향인데요. 현재 0.71% 오르면서 코스피 3,2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반면 기관은 581억 원 매도 우위, 개인 역시 2,85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체로 강합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AI 반도체를 두고 중국 수출 허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죠.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지수도 좀 분위기가 비슷했는데요. 현재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 역시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34% 오르면서 809포인트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팔자세입니다. 73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236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62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 중에서는 펩트론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제약사로 투자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펩트론 현재 7% 넘게 상승 중입니다. 예. 오늘 장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유기발광 다이오드죠. OLED 관련주가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의 OLED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14년 8개월간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이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16%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현재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미국 물가지표에 안도하면서 1,384원에 개장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약세입니다. 1,383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하프타임 뉴스 이어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생활경제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올해 이 추수기를 앞두고 시중에 쌀이 부족해서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양곡 대여 방식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20kg 기준 쌀 값이 봤더니 소매 가격이 심리적 이제 마지노선이 6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약 14%가량 가격이 올랐는데요. 예. 사실은 가을 좀 있으면 추수기거든요. 근데 쌀값 불안이 내내 이어지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고민한 끝에 내온 해법이 뭐냐. 사상 처음으로 양곡 대여 방식을 도입하겠다. 네. 비디오 대여는 불러봤는데 양곡 대여 방식은 또 뭐냐라고 할 텐데 네. 기존에는 우리가 지금 쌀 비축한 게 너무 많아요. 이른바 정부미. 비축한 쌀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 쌀 부족하게 되면 이런 정부미를 방출해야 되는데 네. 방출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 반발이 크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올해는 옛날 정보미를 빌려주고 산지 유통업체에 빌려주면 이제 수확하고 난 다음 추수기 거쳐서 수확하고 난 다음 똑같은 규모의 셋쌀로 이제 되돌려 받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이제 8월 말까지 정부 양곡, 정부가 보유한 정보미 3만 톤 정도를 산지 유통업체들한테 이제 대여하게 되면 유통업체는 어쨌든 이제 내년 3월까지 이제 수확한 이후에 네. 이제 햇살로 정부 창고에 반납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수확기 쌀값 안정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제 농민단체의 경우에는 결국 그래도 시장에 쌀이 풀려서 가격 하락을 부추길 것이다라면서 이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정말 고심 끝에 새로운 방식의 대여라는 게 이제 빌려줬다가 수확기에는 걷어들이니까 네. 총량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가격 안정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제 농가 소득을 동시에 지킬 수 있을지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올해는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정부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이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빚에 대해서 성실하게 갚은 소상공인들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연체 이력 정보 삭제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금융거래 필수거든요. 예. 코로나 위에 발생했던 이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모두 다 갚아낸다면 이제 연체 이력을 이제 없애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도 되고요. 개인 사업자 둘 다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건이 올해 연말까지는 전액 상환해야 하고요. 그럴 경우에 한해서 금융권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번 조치로 총 324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한 272만 명 가량은 상환을 이미 마쳤고 나머지 한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완전 변액할 경우 혜택이 돌아가는데 네네. 이게 사실은 현재는 어떤 상태냐. 연체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남습니다. 신용정보원의 경우에는 연체 이력이 한 1년 정도 남지만 네. 신용평가사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예. 신용평가사는 최대 5년까지 연체 기록이 남아서 그 사이에는 금융거래가 굉장히 제약에 따릅니다. 네네. 그래서 신용사면이 적용이 되게 되면 뭐 대출을 승인을 받을 때도 이제 한결 편해지고요. 카드 발급과 같은 정상적인 이제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번 조치는 세 번째입니다. 네. 2021년 코로나 이후 이제 2024년 그리고 올해 세 번째인데 네. 그 이전에는 기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만 구제 대상이었다면 이번에 한도를 더 높여서 네. 5천만 원까지 확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아마 대상 여부는 오늘 9월 30일 개통되는 신용평가사 전용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어쨌든 이번 정책은 이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의 기회를 좀 제공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채무 탕감해 준 적이 있는데요. 네. 113만여 명에 대해서 채무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런 걸 반영해서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한테 조금은 이제 신용 연체 이력 삭제라는 혜택을 주기도 한 겁니다. 네.
만약에 모두 이제 혜택을 받게 된다면 300만 명 넘는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데 조금 숨통이 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부가 이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뭐 전통시장이나 이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결제를 했을 때 최대 2천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네요. 구체적인 맞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일단은 정부가 이제 1차 소비 쿠폰 풀었는데 네. 근데 1차 소비 쿠폰은 정부 돈으로 재정으로 이제 투입이 됐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연장시킬까 고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시장 이제 소상공인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제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상생 소비 복권 이벤트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네. 누적으로 5만 원당 한 번씩 최대 10번까지 응모가 가능하고요. 네. 사전 신청은 9월 15일 개설되는 상생 페이지, 상생 페이백 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네. 총 2,025명이 당첨이 됩니다. 또 1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이 되는데 1등 2천만 원은 10명인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써야 되느냐? 네. 비수도권 결제 건만 선정이 됩니다. 비수도권이요. 네. 맞습니다. 1등만. 네. 그리고 2등부터 4등까지는 이제 전국 결제, 전국 이제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하면 되는데 네. 추첨은 10월 말에 하게 되고요. 당첨금은 11월 앱을 통해서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 아마 경기 활성화 그리고 지역 상권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이번 이제 이 복권 상생 소비 복권이 과연 이제 소비 진작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비 진작에 효과도 내고 또 이런 행운 당첨도 된다면 더 기분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년 이 카드사 포인트 소멸하는 금액 이 뉴스로 자주 나오는데 이게 7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좀 제도 개선이 시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가 매년 700억 원이 넘는 이 카드사 포인트 소멸하고 있다. 즉 카드사들이 지금 챙기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소멸액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와.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365억 원이 사라졌는데요. 네. 적립금은 카드를 많이 쓸수록 적립액은 늘어나요. 계속해서 늘어나서 연말 한 6조 돌파가 예상이 되는데 네. 소멸된 비율은 여전히 1에서 6% 수준으로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2021년부터 이거 찾아가라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이 계좌 입금 서비스를 도입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지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접근성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포인트라는 게 사실 카드사들 소비자 유인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뭐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좀 돌리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좀 사용을 좀 설정하는 거나 사용처를 좀 늘리거나 소멸 전에 좀 알림을 좀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동으로 사용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소비 쿠폰처럼. 맞습니다. 자, 요즘 뭐 각 가정마다 로봇 청소기 들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 로봇 청소기 관련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가격도 꽤 비싸요. 그렇죠. 100만 원 호가합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소비자원이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를 봤더니 2022년 37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77건입니다. 매년 늘고 있거든요. 네. 전체 한 270여 건 가운데 한 4분의 3 정도가 75%가 제품 하자에 따른 피해였습니다. 센서가 불량하다,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제 유해 피해 건수였고 네. 또 작동 불가나 이제 부가 기능의 하자, 누수 문제도 이제 뒤따랐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환급해달라라고 이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계약 거래와 관련된 피해도 다반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30, 40대의 피해 비율이 거의 한 뭐 68%, 70%, 10명 가운데 7명은 로봇 청소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매 전
우리 집 구조가 이 사양에 좀 맞는지 좀 확인하시고 네. 청소 전에 장애물을 좀 치워주시면서 센서 부위 관리에 좀 신경을 쓰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네네. 파는데 급급하지 말고 AS라든가 좀 반품이라든가 하자 대응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후 관리 강화에 좀 나서야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보면은 뭐 휴대전화부터 해서 뭐 각종 탭에 컴퓨터, 디지털 기기를 자주 쓰는데 이게 청소년에게는 좀 해롭다는 연구가 많은데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베일러대 텍사스대 연구팀이 평균 연령 69세 이상 노인 41만여 명을 분석해 보니 네. 컴퓨터나 스마트폰, 인터넷 자주 사용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도 인지 기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치매 진단율도 낮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현상은 이제 뇌 발달이 한창인 청소년과는 달리 이미 기초학습이나 인지의 틀이 형성된 이제 노년층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오히려 뇌 훈련 효과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스마트 기기 활용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인 치매 감소율에 기여했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하루 종일 본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OTT 아. 시청하는 것 이렇게 네. 굉장히 su동적이고 과도한 사용은 이제 사회적 관계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해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디지털 기기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뇌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네. 새로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든 지나쳐서는 안 되는 건가 보네요. 네. 이 요즘 여름철 이 집중호우 때문에 차량 침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중고차 살 때 이런 침수 이력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히 승용차 세단은 엔진 흡입구가 높이가 좀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행 중에 침수에 더 취약한 구조입니다. 네. 근데 침수 차량 외관상 멀쩡해 보여도 엔진이랄까 제동장치, 전자장비, 부식이 발생해서 장기적으로 오작동, 안전사고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차 구매할 경우는 이제 침수 이력 확인이 필수인데 지금 보험개발원이 이제 카 히스토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네. 이제 무료 조회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차량 번호, 차대 번호 입력하게 되면 이게 보험 처리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침수하고 나서 보험 처리된 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다만 사고 처리 안 된 거, 보험 처리 아하. 안 된 것은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육안으로 침수 흔적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들, 안전벨트 안쪽이라든가 시트 하단, 트렁크 바닥 같은 곳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피면서 조금이라도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면 정비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제조업이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일자리 수가 IMF 이후 최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구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0.4개에 그쳤습니다. 어허. 이게 1999년 7월 IMF 이후 2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 5천 명, 1년 전에 비해서 3만 4천 명, 17%가 줄었는데 구직, 일자리를 찾는 인원은 오히려 5.5% 늘어서 일자리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원인을 정부는 제조업 경기 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고는 제조업 일자리가 자체가 줄고 있고 또 구인 수요 역시 급격하게 위축되다 보니까 고용지표, 청년층 고용지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데요. 네. 여기다 지금 이제 한미 간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단기 구직자들이 일자리 수를 좀 회복하기 위해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인데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친환경 이런 사업 확대로 인해서 신규 수요를 좀 창출해야 하고 네. 동시에 이제 고용 다변화로 제조 부전도를 좀 줄이는 방안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폭우에 오늘 출근길 참 많이 답답하셨죠?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지금도 김포공항과 고양 부근으로 시간당 11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도 김포와 인천 부근으로 집중돼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움 분기점 1, 2차로의 추돌 사고로 일산 나들목부터 송내 쪽으로 15km 구간이나 막혀 있고요. 이후 수암터널 4차로에선 고장난 차를, 또 안양터널 부근으로 화물차 사고 차량 정리 중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소래터널 부근에서 송내 쪽으로 긴 구간 더디다가 조금 더 올라간 계양나들목 부천 방향 진출 램프는 주변 하천 범람의 위험으로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늦은 휴가를 떠나는 차량들로 오후 들어 나들이 정체 늘고 있는 곳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사이 긴 구간 답답하다가요. 강원권 진입해서는 인제나들목 1차로의 사고 처리 여파 뒤로 2km 구간에서 크게 봤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에는 호우경보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정오부터는 동부간선도로 양방향이 도로 침수 위험으로 전면 통제 중입니다. 또 공항 쪽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으로도 노면에 많은 물이 고여 있어서 주의 이동하셔야겠고요. 이 밖에 개화동로와 김포대로 사천교 하부도로 등 하천변을 지나는 대부분의 도로에 차량 진입이 통제 중이니까요. 오늘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살펴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상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2시 30분 고양시 공릉천 원당교에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2시 40분 경기 동두천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상특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슈 톡톡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는 백화점부터 이 공연을 앞두고 있던 경기장, 구치소까지 공공시설을 타깃으로 한 테러 협박 범죄가 마치 유행인 것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모두 허위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시민 불안과 또 사회적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가 부쩍 급증한 이유는 뭐고 또 재발 방지책은 있을지 오늘 이슈 톡톡에서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백화점부터 해서 오늘 오전에는 용인에 있는 대형 놀이공원까지 이 테러 협박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연달아 이어지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건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의 그 특성이 무엇인가부터 분석과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존재감을 인정받고 더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신의 이와 같은 그 허위 신고 그 자체가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언론도 집중하고 또 공권력도 아하. 이렇게 내가 신고를 하니까 집중해서 배치가 되는구나. 라고 왜곡된 성취감을 통해서 자신의 그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공통 심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본다면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이 그 청년이라든가 또 30대 이렇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나름대로 그 사회적인 좀 불만도 깔려 있고 네. 사회적 외톨이 같은 이방인 같은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인 불만 자체를 이 불법적인 왜곡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 이것도 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여러 형태의 그 디지털 플랫폼의 익명성 속에 숨어서 마치 그 도전적인 그 놀이처럼
이렇게 소비하는 그 경향이 상당 부분 보였는데 이러한 그 계층이 상당 부분 이 잠복되어 있다가 나도 저렇게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일정한 제가 지금 쭉 설명드린 네. 그런 그 심리적인 성취감과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인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촉매작용, 활성화작용 등이 계속 지금 연이어서 7건, 8건 이상씩 이런 협박, 테러 협박의 글이 네.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존재감을 찾고 어떤 사회적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꼭 나타나야만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게 또 연달아 나타난다는 게 더욱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오늘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상특보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고 말씀 이어갈게요. 12시 40분에 의정부시 중랑천 신곡교에 홍수주의보 발효됐습니다. 12시 40분 의정부시 중랑천 신곡교 홍수주의보 발효됐습니다. 인근 주민분들께서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홍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바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신고가 지금 뭐 아직까지 계속 허위로 드러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테러 협박글이 나오면 어쨌든 수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낭비가 그렇죠. 왜냐하면 되고요. 네. 그 초기에 이 상황 자체와 그 내용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공중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는 네. 가장 그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출동을 해서 이 상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설령 과잉 대응이 아니냐라고 하는 네. 이 말을 들을지언정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이번 상황의 일정한 그 공통점이 그 단순한 단순한 협박을 넘어서 아예 그 폭발물을 설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또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이거는 폭파물이니까 아주 많은 인명피해를 앗아갈 수가 있는 하나의 그 테러 폭발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무관용 원칙에 의해서 일단은 현장에 출동을 해서 네. 그 철저하게 이렇게 수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과잉이 되더라도 수색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판단이신 건데 그래도 이 공권력 낭비가 또 심각한 상황이에요. 누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참 이해가 가질 않는데 지난 5일과 6일에 이 신세계백화점에 테러 협박글을 게시한 작성자는 지금 좀 빠르게 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당일 한 12시 반경에 그 특정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그 협박의 그 내용이 네. 이 역시 사실은 폭약을 이제 설치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었는데 네. 그 이제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가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1층에 폭발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특공대를 포함해서 공권력이 그 250명가량 투입이 되어서 네. 그 1시간 반가량 또 수색을 하고 더군다나 아주 그 혼잡한 이 백화점 공간이다 보니까 그 당시 아마 고객도 뭐 수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고객도 대피를 하고 또 한 2시간가량 이 영업 자체가 또 중단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그 어이없게도 이 IP 등을 이제 추적을 해서 경찰이 이와 같은 테러, 폭약, 협박을 한 그 용의자를 특정을 해서 검거를 했는데 네. 그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 14세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중학생이 이와 같은 혐의의 용의자가 밝혀진 용의자로 밝혀져서 네. 상당히 좀 그 어이없는 이제 뭐 이런 그 느낌을 가졌던 것이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네. 이 신세계백화점을 시작으로 해서 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이달에만 뭐 7, 8건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그 중에서는 분명 모방 범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게 평상시에 이를테면 평균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이런 보도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정확한 의미에서는 그 활성화 또는 촉매의 그 효과가 이러한 보도에 의해서 계속 증가가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쭉 설명한 바와 같이 네. 나름대로 이런 생각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도 저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 활성화적 역할이
이렇게 작동이 되었던 거죠. 근데 네. 그것의 이면에는 즉각적인 어떤 존재감, 사회적 시선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주목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계층이 조금 더 사실 면밀한 분석이 사실상 뭐 정부 차원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회적인 무엇인가 이탈을 느끼는 소외를 느끼는 그래서 사회의 주류가 아닌 이러한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좌절과 무엇인가 낙오를 공중을 대상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전환하려고 하는 뭐 이러한 계층도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다 본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나의 그 불만과 불쾌 감정을 해소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그 구조가 아닌가 보입니다. 네. 뭐 과거에도 이런 범죄가 있었고 이런 범죄가 있을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중협박죄가 도입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테러 예고글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그 공중협박죄라고 하는 것이 뭐 네. 도입된 것이 지금 몇 개월이 안 됐고요. 뭐 네. 올 3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그 행위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게 커다란 범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모를 그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법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이런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범행의 의지를 상실하거나 포기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일방적인 희망적인 그 사고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근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자신의 행위 자체의 결과적인 책임이 상당히 나에게 크게 돌아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이런 그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그 공중 그 협박죄의 시행되었던 몇 개는 안 됐지만 설령 여기에 이 적용이 돼서 뭐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 갔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에게 그 돌아오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또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올 3월 달부터 검거가 되었던 총수가 한 48명 네. 인데 전체 중에서는 한 50% 정도만 검거가 그 되었던 거고요. 아하. 그리고 실제의 그 양형 자체도 뭐 사실상은 이제 그렇게 크지 않고 네. 네. 불구속 상태에서 뭐 재판을 받게 된다는 하는 것은 결국은 벌금이나 뭐 이렇게 경미한 집행유예나 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결국 요약하게 되면 특별한 나에게 직접적인 나의 범행의 계획과 의지를 포기하거나 꺾을 만한 그런 불이익이 현재 없는 것이 공중협박죄의 하나의 또 한계가 아닌가 뭐 그런 지적도 해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번 네. 그 신세계백화점 폭발 글 작성자가 중학생이라서 촉법 소년 처벌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 연령을 뭐 낮춰야 된다 이러기도 하는데 촉법 소년 범죄가 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 한 5년 전 그 비교를 하게 되면 그 2019년도에 대략 한 10,000건 정도의 촉법 사건이 접수가 됐었는데 네. 2023년 시점에서 이제 2만 건을 훌쩍 넘게 됐던 거죠. 예. 이게 2배 이상 이제 급증한 것인데 더군다나 그 촉법 소년 중에서 아주 그 범죄 지능이 발달된 이러한 그 아이들은 단지 나이만 그 어렸을 뿐이지 사실은 이제 뭐 성인 범죄에 못지 않은 그런 범죄 지능을 갖고 있어서 네. 심지어 경찰 형사와 이렇게 조사를 받을 때도 형사 아저씨 촉법 소년이라 아예 아하. 처벌을 안 받아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상태인데 네. 이것에 대한 그 법적 대응은 여전히 지금 미비한 상태고 이 14세라고 하는 이 기준 연령의 기준도 네. 한 1953년 그때 기준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70년, 8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네. 이 아이들의 그 왜곡된 소위 말해서 그 만성적 범죄 성향이 큰 아이들의 범죄 지능의 그 기준을 과거 70년 전에 맞추는 것도 사실은 좀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따라서 뭐 촉법 소년에 대한 연령 하향도 뭐 여러 형태의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뭐 당장에 무조건적으로 연령을 확 낮출 수는 없는 거겠지만 지금의 연령 기준이 너무 오래됐고 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 알려드리는 시간,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있습니다. 또 이다의 북마크 코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 정각의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과 정성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피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피땀 어린 노력. 올가을 풍년은 농부들의 피땀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같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피땀이란 말은 글자의 뜻 그대로 피와 땀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관용구 피땀을 흘리다는 온갖 힘과 정성을 쏟아 노력하다란 뜻으로 그는 평생 피땀을 흘려 모은 재산을 선뜻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관용구 피땀을 짜다 또는 피땀을 짜내다의 경우는 가혹하게 착취하거나 징수하다란 뜻으로 고혈을 짜다, 고혈을 짜내다와 같은 뜻입니다. 피땀이 피와 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 것처럼 몸에서 흐르는 기름과 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기름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게를 메고 오는 그의 이마에 기름땀이 배어난다. 같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기름땀이란 말이 들어가는 관용구들은 착취와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기름땀을 짜다는 심하게 착취하다는 뜻으로 악덕지주가 가난한 농민의 기름땀을 짰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또 기름땀을 흘리다는 힘겨움을 무릅쓰고 갖은 애를 쓰다란 뜻도 있고 심하게 착취를 당하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름땀을 흘리고 있다. 백성들이 탐관오리의 수탈에 기름땀을 흘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매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울 북부 지역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포수 같은 비가 퍼부었습니다.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고 이동 속도가 느려서 서울 안에서도 김포공항 부근과 도봉구는 강수량이 200mm가 넘은 반면 서울 한강 남쪽 지역은 5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등 가까운 거리지만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큰 상태입니다. 지금은 경기 의정부와 양주, 포천,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강원도 철원 등에 시간당 3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돼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는 50에서 150mm, 그중 인천과 경기 북부, 서해 5도에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도에는 30에서 곳에 따라 100mm 이상, 남부지방에는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비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기상특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12시 50분에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인근 주민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요. 홍수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50분 포천시 포천천 포천대교 홍수주의보 발효됐습니다.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로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일터에서 다치는 사고, 흔히 산재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막상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산재에 해당을 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재 인정 기준과 그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로 많은 참여 미리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보, 기상특보 하나 더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시 기준 가평군 조종천 대보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시 기준 가평군 조종천 대보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분들 기상 상황 계속해서 문자 확인하시고요. 홍수 발생을 했을 때는 시군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빠르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밤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사필 규정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인테리어 업체 21g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세 번째로 소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고 지출 조정을 위해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만만 가량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에 머물렀습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1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세상의 모든 정보 생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기상특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호우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네. 행정안전부가
오전 11시부로 중대본 1단계 가동했습니다. 네. 수도권의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 구간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상습 침수 지역 예찰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네. 내일까지 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산사태, 홍수 등 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활용해서 주민에게 신속히 알리라고 지시했고요. 예. 지금 서울에서는 개화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등 3개 도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비가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예. 도로, 주택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구 운남동에서 주택과 인근 도로에 물이 차올라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고요. 네. 미추, 홀구, 주안동, 서구 가정동, 계양구, 작전동 등지에도 주택이 침수되면서 소방당국이 배수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 인천시는 도로 3곳, 하천 12곳 출입 통제하고 있고요. 예. 옹진군에는 산사태 경보령 발령됐습니다. 특히 덕적도는 1시간 동안 150mm 가까운 극한 호우가 내렸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비가 저녁에도 새벽에도 내일까지도 수도권에 더 온다는 건데 네. 수도권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에도 호우특보 유지될 것이라면서 시간당 50에서 70mm의 비가 예상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기상특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고 또 들어오는 어떤 긴급 문자 있다면 무시하지 마시고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젯밤 자정께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되기로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요? 네, 핵심은 반클리프 목걸이, 그게 스모킹건이 됐어요. 네. 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돈집에서 나온 모조품 나온 네. 그 목걸이잖아요. 네. 특검은 김건희 여사한테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목걸이 받은 적 있냐? 네. 그랬더니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예. 그러자 특검이 진품 목걸이 실물을 제시해버리면서 아하. 허를 찌른 겁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목걸이 매장 직원 진술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목걸이를 직접 사서 줬다고 하는 서희건설 측이 자수서까지 그렇죠. 제출을 한 거였죠. 네. 김건희 여사가 이거를 스페인 방문 이후에도 보관해 오다가 네. 중간에 이 목걸이가 문제되고 막 고발장 제출되고 이런 사태가 나면서 서둘러서 서희건설 측에 돌려준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품이 눈앞에 딱 나오면서 진술 신빙성을 완전히 뒤집은 데다가 예. 사실 그리고 그냥 아예 존재가 없던 상황에 진품이 나온 게 아니라 모조품이 어딘가에서 또 이게 나왔다는 그렇죠. 네. 거라는 게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하려는 건 아닌지 그게 영장 발부의 명분을 굉장히 확실히 세워준 거죠. 예. 이로써 42일 만에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신병 확보했고요. 앞으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이나 집사 게이트 등으로 수사를 뻗어나갈 텐데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 어제 한국에 들어왔죠. 예.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원래 베트남에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윤 전 대통령 파면된 직후에 급작스럽게 해외로 나갔어요. 네. 그러다가 넉 달 만에 귀국을 했고 굉장히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심사하는 날에 그렇죠. 귀국하고 체포가 됐습니다. 특검팀은 광화문 빌딩에 마련된 조서실로 그 김예성 씨 데려가서 본격 조사에 들어갑니다. 네. 자, 이제 구속된 김건희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되죠. 네. 이 서울 남부구치소는 과거에 최서원 씨, 최순실 씨하고 정경심 교수 등이 수감됐던 곳이에요. 네. 구치소에서 김건희 여사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고요. 네. 대통령 경호도 중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 하면은 경호처 차량이 아니라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수용번호 주어지고 신체검사 받게 되는데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수용번호 달고 머그샷을 찍게 되고요. 입소 절차 마치고 나면은 2, 3평대 독방에 배정이 되는데 전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고려해서 독방을 이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이곳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텔레비전, 변기, 세면대 등이 있습니다. 침대는 없다고 하고요. 네네. 목욕이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윤 전 대통령처럼 다른 수용자하고 안 겹치게 시간을 좀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특검팀 상황들 짤막하게 조금 전해드리면 먼저 내란 특검팀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이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고요. 예. 순직 해병 특검팀은 그 조태용 전 안보실장 오늘 소환 조사하게 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결국 25일에 열리게 됐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방위비에 대해서 가장 집중이 되고 있죠.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방문하고 25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는 스케줄인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국내 현안이 너무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전에 푸틴 만나야 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내용들 이렇게 현안이 양국에 다 산적해 있다 보니까 25일로 이렇게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번에 좀 방미하는 게 실무 방문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빈 방문이나 뭐 공식 방문 이런 거하고 다르게 환영식 없이 곧바로 우리 할 얘기부터 하자 이렇게 의제에 들어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방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업무 오찬이라든가 뭐 기타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는 대로 대통령실이 공지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방미에는 그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 이렇게 경제사절단도 동행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유력해 보여요. 동행하는 게. 왜냐하면 특히 이분들이 또 관세 협상에서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고 정확한 어떤 일정이나 동행 여부는 나중에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또 기상특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10분 서울시 중랑천 중랑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1시 10분 서울시 중랑천 중랑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홍수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안내에 따라서 빠르게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지난 6월 16일에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6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를 한다고요? 네.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면서 그 인수위 역할을 한 거죠. 어떤 정부의 커다란 청사진을 그리고 그 세부적인 거를 쪼개고 나누고 합쳐서 해서 정책화하는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원래 2달 활동한다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벌써 이제 6월, 8월 됐으니까 2달 채워서 이번 주에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총 16건의 신속 추진 과제를 대통령실과 정부에 제안을 했고 일부는 이미 시행되었거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게 국정위 설명입니다. 오늘 오후에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간에 어떻게 꾸려나갈지 이런 큰 그림을 제시를 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 달성해야 될 123개 국정과제 또 564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별했다고 합니다. 2달간. 특히 국정위가 초점을 맞추는 건 불법 계엄 사태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것에 좀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서 감사원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려졌고요. 이런 맥락에서 첫 번째 과제로는 개헌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개혁도 중요 국정과제로 포함될 게 확실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 효과가 큰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코스피 5000 시대 기본사회 5대 문화강국 실현 등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15일 광복절에 이제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데 여기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불참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80주년 광복절 행사가 주요 골자인 거고 여기에 대통령 임명식을 진행하는 건데 국민의힘, 개혁신당 이렇게 야 2당이
불참을 하기로 했고요. 네. 결국에는 조국 전 대표 등을 사면한 것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치인 특별 사면도 문제고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하는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여기에 더불어서 초대받았던 전직 대통령들 중에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들도 다 불참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네. 불참의 뜻을 밝혔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불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전당대회 레이스 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오늘 이제 대전에서 세 번째 합동 연설회를 하는데 어제 2차 합동 연설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이게 좀 엉망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당한 전한길 씨 네. 출입 금지 조치를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합동 연설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밝혔는데 네. 전한길 씨가 없어도 이제 성인한 당원들이 이제 과열을 넘어서 난장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원들이 조경태 후보에게 욕설을 내뱉으면서 이제 후보자가 연설을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네. XXX야 이렇게 욕설을 하고 짓거려봐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데 사회자가 말렸죠. 많은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네. 격앙된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조경태 후보는 또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네. 할 말을 하고 내려왔는데 네.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우리 정당은 헌법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통 보수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뒤이어서 김문수 후보가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또 조경태 후보를 겨냥을 한 거죠. 예. 내란 특검에 동조하면서 우리 당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조경태 후보를 그렇죠.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혁신위원장 원래 당의 쇄신을 이끌겠다고 혁신위원장 오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네. 여의도 연구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습니다. 예. 윤희숙 위원장은 장동혁, 김문수 이렇게 반탄 두 후보를 직격했어요. 예. 정권에 이어서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된다. 혁신 후보들을 응원한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직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이 여의도 연구원장직은 경선 중립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근데 혁신 후보들을 응원할 것이고 그걸 공개 표명했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장직도 내려놓는다. 할 수 없겠다. 예, 네. 이렇게 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라는 비율이 국민의 23%에 불과했다라는 거고요. 네.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라면서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어게인 후보들이다. 이런 비판을 작심하고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 또 들어온 기상특보가 있습니다. 1시 10분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에 홍수경보 발효됐습니다. 1시 10분 동두천시 신천 송천교 홍수경보 발효됐고요. 인근 주민분들 기상 상황 계속 확인하시면서 홍수가 발생하면 해당 시군 통제에 따라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 틈날 때마다 일터에서 안전이 강조되고 있죠. 요즘에 또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산재 방지는 노동부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나 노동부 장관은 취임했을 때 우리 그 남양주시 한 공사 현장을 찾아서 불시 점검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둘러보겠다고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산재 예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회사에서 뭐 아니면 현장에서 사고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적인 것과 자주 하는 질문 위주로 조금 구성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뭐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진짜 산재로 인정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네. 일단 좀 크게 네. 산재라고 네.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사업장에서 우리 그러니까 현장, 우리 그다음에 또 회사 이런 곳에서 우리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 뭐 사망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네. 이런 산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네.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예. 그다음에 출퇴근 시에 사고 나간 난 재해, 출퇴근 재해로 나눠지는데요. 네. 그렇지만 우리 근로자가 고의 또는 자해 행위, 그다음에 또는 범죄 행위 또는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네. 특히나 그러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겁니까?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뭐 사고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우리가 4일 이상 요양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단서에 나와 있는 네. 그 진단 기간 있죠. 네, 그래서 치료가 1회에 불과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치료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전치 몇 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4일 이상의 이 네.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맞습니다. 경우. 뭐만 해도 뭐 전치 2주는 된다 이런 얘기들이죠.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산재로 인정되고 또 어떤 경우는 아닌지 이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하셨지만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경우가요? 우선은 뭐 그냥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서 예. 그거는 약간 개별적으로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봐서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는 않고요. 그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산재법에서는 이 업무상 사고에 대한 유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그에 따른 행위, 그다음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에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 사고로 소홀로 일어난 사고, 그다음에 사업주 지시에 의해서 참여한 행사나 휴게 시간 중에 사업주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요약을 하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였냐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곳에서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까지 산재가 회사가 뭔가 동의를 해주거나 허락을 해줘야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건 아니고요. 산재는 회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관련 처리를 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네. 네. 자, 1시 20분에 파주시 문신천 만장교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1시 20분 파주시 문신천 만장교 홍수주의보 발령됐습니다. 하천변에 계신 분들 안전지대로 대피해 주시고요. 또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도 이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홍수가 발생하면 빠르게 해당 시군 안내에 따라서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일반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 다친 근로자가 보상을 받는데 이 부담은 회사가 전부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산재가 발생하면 이 사업주를 상대로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한 고의 과실을 이유로 해서 민사소송 제기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소송에서는 이제 과실 비율도 따져야 되고 비용하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과정이 지난하기도 하고요. 또 이 회사가 이런 큰 사고를 겪게 되면 이제 그 재정 상태에 따라서는 소송에
우리 근로자분이 이기더라도 적절한 배상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큰 금액의 손해배상은 또 사업주한테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 그러므로 이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하고 우리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금 덜어줄 목적으로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산재가 발생을 했을 때 꼭 그 산재 지정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산재 지정 병원을 많이 지정해놓고 있지만요. 그 응급실 또는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가시면 돼요. 사실 이제 이 처음으로 겪어보시는 이제 그 의사분의 그 산재 신청할 때 요양급여 신청서에 우리 의사 소견서가 붙게 되는데요. 네. 거기에서 좀 낯설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그 요양 신청서가 이제 우리 의사분들이 작성하기 어렵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소견서를 적어 달라고 하면 기재해 주실 거예요. 급한 상황인데 또 뭐 이걸 어렵게 찾아갈 뭐 산재 병원 지정 병원을 찾아갈 건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 일단 가까운 그러니까 병원으로. 우리 거기 치료받으신 주치의분한테 부탁을 하시면 그거 조금 신경 써서 적어 주실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전해드린 기상특보에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파주시 문산천 만장교로 정정합니다. 1시 20분에 파주시 문산천 만장교에 홍수주의보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인근 주민 여러분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계속해서 지금 기상특보가 들어와 있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바탕으로 산재에 해당하는지 한번 따져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네. 뭐 과로로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네. 이런 경우라면 네. 회사 밖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산재 인정 받기가 좀 어려울까요? 사실 이제 회사 밖에 이런 장소적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네. 장시간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과로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내심혈관계 질환으로 연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지 보는 거는 이제 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발병 12주 동안 업무 시간의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발병 전에 4주 동안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예.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걸로 평가되고요. 여기서 플러스 가중 요인으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아니면 교대제 근무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유해 작업 환경에 노출돼 있거나 육체적 강도가 노동 강도가 높은 경우 등이 있으면 점점 관련성들은 더 높아짐으로써 승인 확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과로라고 하는 것도 또 따져보는 기준이 다 있군요. 맞습니다. 네. 네. 만약에 그러면 상사가 뭐 상급자가 갑자기 이렇게 막 화가 많아서 고함을 지르고 네. 막 화를 내는 바람에 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반복된다 하면 이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상사의 이제 격정적인 화의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거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다고 하면 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리 산재보험법에서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산재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괴롭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 질환이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면 이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재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더라도 이 재해자 개인적 성향이 정신질환에 다소 취약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의 네. 경우에 네. 뭐 모든 출퇴근 사고가 보상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떨 때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이제 2018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출퇴근제가 산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부터는 뭐 다들 뭐 많이 홍보가 돼서 알고 계시는데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으로 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네. 그래서 인정 요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취업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사고가 이제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에 이동 중에 발생한 거야 되죠. 아하.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통념상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경로가 있죠. 거의 뭐 이렇게 다니던 게 네, 네, 쭉 둘러서 가다가 난 사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디 들렀다가 그렇겠죠. 간 거. 네.
있는데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디 들르는 경우가 있겠죠. 아,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한다거나 저녁에 장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자녀 등원이나 하원시키는 경우, 또한 우리가 이제 아프니까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진료를 받으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또 우리가 학원 다니시는 것도 우리 직업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시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출퇴근 사고 중에는 뭐 자동차랑 관련된 경우가 네. 뭐 상당할 텐데 맞아요. 이럴 때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 보험 중에 어떤 네. 걸로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동차와 산재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래서 네. 먼저 산재 보험이 유리한 경우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네. 이 첫 번째는 본인의 과실이 큰 사고일 경우입니다. 본인 과실이 네, 클 때. 왜냐하면 산재 보험은 무과실 원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실을 따르지 않아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처럼 과실 비율 때문에 보상이 보상금이 그렇죠, 줄어들 그렇죠. 이유가 없죠. 아하. 그다음에 우리는 이 산재보험은 장애 등급에 따라 평생 연금으로 지급되는 장애 급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유 장애가 예상되는 중대 사고에 같은 경우는 산재 보험이 좀 더 유리하겠습니다. 아하. 예, 뭐 자동차 보험은 보통 일시금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산재 보험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 치료 기간까지 휴업 급여를 지급해 줘요. 아하. 네,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주로 입원했을 때만 네, 지급해서 입원 기간을 상당 기간 가지고 가고 싶지만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제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거든요. 자동차 보험 역시 기왕증, 본인이 이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보상에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네, 산재 보험은 뭐 업무와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다 보상을 해주니까 네,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도 좀 유리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이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게 가해자 과실이 명확한 사고 되겠습니다. 이때는 치료비와 휴업 손해는 물론 이제 산재 보험에 없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둘째는 휴업 손해 금액이 더 큰 경우입니다. 계산 방식을 보면 자동차 보험은 일평균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데요. 네. 이에 반해서 산재 보험은 일일 평균 임금의 70%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다만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우리 자동차 보험 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대물 손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산재 보험은 우리 신체 보상, 개인한테 신체 보상만 해주죠. 그렇죠. 네, 차량 수리비 같은 거는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살펴봤는데 두 보험을 이렇게 동시에 받을 수는 없는. 원래 이제 산재 보험법이나 다른 사보험에 대한 약관이지만 같은 항목의 중복 보상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산재에서 치료비 받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 당연히 받을 수 없게 되는 네,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산재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위자료나 네. 우리 부족한 손해액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이제 패턴을 보니까 산재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고 네. 부족한 부분을 자동차 보험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일률적으로 어떤 게 더 낫다, 뭐 좋다 말씀드릴 수 어렵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사고 형태, 과실 비율, 그다음에 장애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한테 좀 개별적,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산재 신청을 했을 때 네. 회사에서 좀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산재가 많이 발생해서 뭐 보고가 한다는 건 회사에서 싫어하긴 하죠. 근데 네. 물론 이게 정부의 산업재해 통계에는 잡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출퇴근 재해 역시 이게 우리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법에서도 안전관리 책임 범위 밖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해당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사업장에 이제 우리 산재 보험 요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원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면 네. 그 평균을 증감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우리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하더라도 회사 승인을 받더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보험료 할증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근로자가 이
산재로 인해서 네. 그 회사를 쉬게 되었을 때 뭐 네. 따로 이렇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아, 네,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산재로 휴업한 게 아까 9후 30일은 절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아하, 네. 또한 이 기간도 출근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연차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예. 퇴직금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네. 또 뭔가 불안한 마음에 막 이거 산재 처리하면 또 뭔가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죠. 이제 회사에서는 이제 사고가 나면 조금 이제 처리하고 나면 아유 아픈데 일하실 수 있겠어요 하라고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조금 회유하는 게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치지 않고 맞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기상특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이고요. 강원, 철원, 화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1시 30분 강원, 철원, 화천 지역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기상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시고요.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에픽하이의 우산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윤하 피처링의 에픽하이 우산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어온 문자 살펴볼게요. 5246님, 대학생 조카가 군 제대 후 복학 전에 알바를 하다가 손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팔꿈치 밑으로 부러졌는데 산재 처리와 보상 문제는 어찌 해야 할지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뭐 저기 우선은 산재 신청을 하셔서 산재 승인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치료 끝나고 이제 안정화되면 회사하고도 얘기해서 다른 위로금이나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합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되게 팔이 부러진 거 수준이면 네. 그 후유증은 크게 뭐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재 정도. 처리로만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6082님 개별 화물 기사인데 산재 보험료 매번 냈고요.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과로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서 불승인이 났어요. 너무 억울하고 앞이 깜깜하고 답답합니다. 이 병원 치료비하고 또 일 못한 것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우선은 1차적으로 불승인을 받으셨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심사 청구를 조금 해보셨으면 해요. 이제 그때 이제 심사 청구를 할 때 네. 일단은 업무상 과로 요인 인정 기준 아까 말씀드린 12주 이내 60시간 뭐 그다음에 4주 전에 64시간 이 기준을 못 맞추시더라도 네. 어떤 업무상 가중 요인들이 평상시보다 더 많았다는 걸 좀 입증하실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이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만 다닌 게 아니라 운행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운행들을 많이 했고 네. 거리는 뭐 단거리지만은 거기에 대한 조금 정신적 스트레스나 그 부담감이 더 많았다는 것들. 어떤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작업 있고요. 환경이나 뭐 그다음에 거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마련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거나 그렇죠. 이럴 때도 맞습니다. 기사분들은 어려움이 네. 있으니까 네, 운전하시기에 고도의 집중도가 더 필요한 그렇죠, 환경, 그렇죠. 그 기상 환경이었다는 거 이제 그것도 조금 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네. 이제 더해서 네.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한번 네, 해보시라.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거 있을까 자꾸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대전제로 내가 이 과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어떤 환경이어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지, 거기에 대한 게 뭐 어떤 게 있었나 이제 이런 것도 위주로 생각하시면 뭔가 조금 더 발굴하실 수 있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네. 자, 5944님 점심시간에 회사 밖에서 점심 먹고 들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산재 처리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이 점심 시간은 이제 그 개인의 자유 이용 시간이잖아요. 네. 원칙이어서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회사 밖에서 점심 먹으러 갈 때 같은 팀원들이 다 같이 가다가 이제 들어오다. 네. 그럴 것 같으면 회사의 어떤 그 지배 관리하는 시간이 뭐 인정될 수도 있거든요. 회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어디 혼자서 갔다가 이제 다치시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거기서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우선은 그 여부로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릴 것 같습니다. 네. 6805님 문자는요. 점심시간에 이번에는 회사 내에 있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어깨 탈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혹시 산재에 해당이 될까요? 하시면서 네. 헬스장 관리자가 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운동 중에 어깨 탈골이 난 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설치한 그 헬스 기구의 그 시설 결함인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혼자 그냥 운동하다가 그런 건지. 맞습니다. 이게 점심 시간이라는 이제 시간적 그런 포커싱보다는 네. 그 헬스장의 운동 기구에 결함이 있어서 어깨 탈골가 났는지 아니면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뭐 기구에 그러니까 이상이 있어서 생긴 부상이라면 산재 해당이 될 테고. 그렇죠. 혼자 이렇게 뛰다가 뭐 넘어져서. 그거는 이제 좀 애매해.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는 우리가 그 필수적인 그런 거보다는 이 점심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한 거기 운동이니까.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네요. 네. 자, 이분들 가운데 5246님, 6082님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햄버거 쿠폰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세모정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오늘도 신의 21 이다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추리소설이에요. 네. 저도 정말 추리소설을 정말 가장 좋아하고 하는데 특히 드라마로 만들어질 예정인 작품들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첫 번째 작품이 한국 소설 식탐정 허균이라는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네. 허균이라고는 이름 아마 국어교과서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허균 맞나요? 맞습니다. 네. 예, 소설 쓴 홍길동전의 허균 맞고요. 네. 이 허균이 실제로 사료를 보면 먹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미식가였던 거예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했던 미식가여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허균 같은 경우는 조선 최초의 미식서인 도문대작이라는 책을 집필할 정도로 미식을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먹는 것과 살인사건 조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절묘하게 엮어서 약간은 코믹하고 유쾌하면서도 추리에 또 집착하는 이런 이야기를 잘 풀어나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목이 식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목처럼 먹는 이야기 그다음에 살인사건 조사하는 이야기가 같이 진행이 되는 작품입니다. 야, 굉장히 특이한 소재를 맞아요. 갖고 오셨는데 네. 이 저자인 현찬양 작가가 이런 역사 추리 소설을 주로 쓰나 봐요. 예, 원래는 극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연극 그 희곡을 쓰는 작가분인데 2021년 즈음부터 해서 역사 추리 소설을 좀 썼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그 미스터리 엘릭시르 미스터리 대상이라고 하는 미스터리 소설상을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식탐정 허균이라는 이 같은 제목의 작품이 드라마 극본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드라마 극본으로 시작한 이야기를 소설로도 이제 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설집 잠 못 드는 밤의 궁궐기담, 이름 없는 여자들의 궁궐기담 이런 제목 보시면 벌써 뭔가 궁궐 나오는 역사 추리물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잘 쓰는 작가이고 이 작품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약간은 그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고증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을 굉장히 잘 살리면서 그런 사건 이야기를 잘 풀어가는 작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또 이제 드라마로 어쨌든 제작이 된다고 하니까 더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 책에서 이제 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 탐할 탐의 발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름을 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탐정 허균이라고 하는 작품의 주인공은 당연히 허균이고요.
허균이 일테면 그 셜록 홈즈의 셜록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셜록 홈즈에서 셜록만 있으면 안 되죠. 왓슨도 그렇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왓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재영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검시관인 거예요. 그 시대에. 네.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이입니다. 그래서 소설을 딱 시작을 하면은 이 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3년상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머니 그 묘 옆에 집을 짓고 아예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허균, 그러니까 허형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편지가 계속 오는데 거기 그만 있고 좀 와라. 이쪽으로 와라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이번에는 4년 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재회를 하는데 다시 만나서 이제 먹는 거 좋아하는 허균답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데리고 나주곰탕을 먹으러 갑니다. 네, 나주곰탕. 네, 그래서 나주곰탕을 이제 먹으러 가서 보니까 뭐 이 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 뭐 나주곰탕 유명해봤자 곰탕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뭔가 국물 색깔도 약간 뭔가 맛있어 보이진 않는 거죠. 하지만 워낙 허균이 막 큰 소리 떵떵 치고 데려갔으니까 맛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맛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유명한 집이라고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이 맛은 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마침 그 근방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이 이 주방장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숙수라고 불렀는데 이 주방장이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인즉슨 그 근방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생이라고 하는 기녀가 있는데 그 기녀가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숙수가 그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근데 용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용의자라고 얘기하는 남록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을 잡아서 조사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은 며칠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용의자는 죽었어. 게다가 피해자는 또 역시 죽었어. 이런 상황이고 유일한 목격자라는 사람도 약간 아리송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허균이 얘기하기를 범인은 이 숙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미진진해요. 흥미진진하잖아요. 얘기하는 그 요지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오늘 곰탕에 맛이 없는 게 이유다. 로 시작해요. 그러면서 약간 엉뚱하게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고 근데 문제는 또 시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벼운 코미디 느낌으로 진행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큰 사건을 맥을 따라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읽다 보면은 이거는 진짜 드라마화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줄거리만 들으셔도 약간 진지한 허균 근데 먹는 거 좋아함 그리고 그를 따라다니는 약간은 엉뚱하면서도 해맑은 캐릭터의 이 친구 이 두 명의 캐릭터가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제가 가던 단골집에 그날따라 음식 맛이 안 좋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식탐정 허균 뭐 잠깐 들어도 정말 흥미진진한데 이 작품만의 좀 어떤 개성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식을 한다고 하면 뭐 산의 진미라는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남들 못 먹는 거 먹는 이야기가 이런 미식 이야기에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의 장점은 그냥 백성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 얘기인 거예요. 흔한 그냥 음식. 그렇죠. 사실 허균이 쓴 작품, 논란이 되었던 작품을 떠올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신분이라 조선시대의 네, 신분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타파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이 생활에서도 굉장히 소박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같이 다니는 이 재영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서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의 제한이 있는 사람인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잘 반영하는 게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나주곰탕 일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면은 살코기로 고안해서 아침에 떠온 샘물처럼 맑은 국물을 자랑한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효종갱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효종갱, 네. 네. 이거 처음 들어보실 텐데요. 네. 밤새 술을 마시고 해장을 위해 먹어서 새벽종이 울릴 때 먹는 국이라는 뜻으로 효종갱입니다. 아 진짜로요? 오. 그리고 승기약탕이라고 이제 이름 붙인 승기야기가 있는데요. 이건 또 뭐냐면 네. 이 술보다 더 훌륭한 음식이라고 감탄하는 그런 또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도 작가가 사료들을 잘 보고 그 당시에 많이 먹던 음식들을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저도 궁금해지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 예,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식탐정이니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산의 진미들이 나오겠고 추리 소설로서의 어떤 특별한 매력, 이 작품에서는 어떤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작품에서 제가 허균과 더불어서 재영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검시관 같은 인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 조선시대에도 이런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네. 관련한 책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대의 과학 수사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같은 것들을 흥미진진한 이야기랑 더불어서 같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책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딱 시작하면은 처음 몇 장 넘어가지 않아서 허균이라는 사람도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고요. 재영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우정을 쌓았을지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이 맞부딪히는 여러 가지 모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읽어가게 되는 게 이 책의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9963님이 허균 역할을 누가 어떻게 연기할지 캐스팅이 궁금하다 그렇죠. 하셨는데 맞아요. 예. 그런 어떤 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작품으로 한국 추리소설 식탐정 허균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외국 소설 준비해 오셨나요? 여름 손님들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여름 손님들이라는 말이 실제로도 꽤 쓸걸요. 이게 여름마다 어디 가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고향집 같은 데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휴가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여름 때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네, 네.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곳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 지역인데 네. 이 동네에는 여름마다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동네가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경제적인 배경이 다 보통 정도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별장 가지고 이때만 오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고. 네, 네. 그래서 이 동네에도 굉장히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또 역시나 그렇게 여름에만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집에 이번에 온 손님들은 예전과는 약간 다른 구성이에요. 네. 여기에는 이제 형제가 두 사람 있는데 그중에서 동생인 사람이 결혼을 늦지막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혼한 아내에게는 10대인 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와 딸이 같이 온 거예요. 네. 그동안은 계속 혼자 있다가. 네. 그래서 이렇게 손님이 왔는데 문제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딸이 사라집니다. 실종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종된 상황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그 홈스쿨링을 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랑 뭔가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홈스쿨링 하는 아이의 가족이 찾아옵니다. 네. 굉장히 덩치도 크고 이런 남자인데 찾아와서는 우리 집에 왔었는데 지금 실종된 애가 우리 집에 왔었는데 제가 태워다 줬어요. 어디에 내려줬어요? 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시골이니까 CCTV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CCTV가 잡히는 지역을 보면은 태어나 준 거는 확실해. 근데 혹시 저 사람이 해친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기가 너무 그렇죠,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날 알리바이가 없어요. 없어요. 네. 어딘가에 가서 헤매고 다녔는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상해, 이제 수상해.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용의자가 된 사람의 이웃들이 네.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옛날 CIA이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네. 마침.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서 클럽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그 사람이 잡혀갔다고라고 하면서 그럴 사람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진짜 얘는 어디로 갔고 실종된 아이는 어떻게 되었고 진범은 누구일까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름 손님들 이 작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은 소설이라면서요. 이 테스 게리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발표한 책인데요. 네. 무슨 그 아마존 추천 미스터리 스릴러부터 네. 시작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무슨 순위 같은 데도 많이 오른 책이고요. 네. 그다음에 테스 게리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스릴러 소설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누적 판매 4천만 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발표한 작품들이 꾸준하게 읽히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수상한 북클럽 있잖아요. CIA 요원이 소속돼 있는 예, 이 수상한 북클럽이 마티니 클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 CIA 활동 안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은퇴한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건들을 맞부딪히게 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여름 손님들 같은 경우가 시리즈 두 번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굉장히 스릴러 소설답게 빠르게 읽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추리 소설들 살펴봤습니다. 추리 소설 식탐정 허균 그리고 여름 손님들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